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089페이지에 3번 사용자 책임. 자, 먼저 근거 조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56조입니다.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이런 자를 사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다음 2항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는 가름이라고 우리 법전에 서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갈음이라고 고쳐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오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항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손해를 일으킨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756조를 이제 통칭해서 사용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의 의를 보죠. 개념 및 취지인데 개념을 보세요.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이걸 이제 뭐 개념은 조문 내용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취지를 보세요. 사용자 책임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의 사회적 활동 영역이 확대된 현대에서 기업 활동의 하나로 발생한 손해를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이론적 근거인데, 자, 피용자가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도대체 뭐냐? 자, 동그라미 기억에 사용자 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에 우리 판례는 피용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피용자가 일으킨 사회적 위험에 관해서도 피해자보다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고려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러한 책임 원리를 보상 책임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 책임 원리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 책임의 본질입니다. 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사용자의 잘못에 기반해 가지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인지 아니면 피용자가 종국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 정책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인지, 이게 본질론의 문제인데 자기 책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피용자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는 대체적 책임으로 볼 거냐라는 논란입니다. 자, 양가로 니은에 보면 우리 판례는 사용자 책임을 대체적 책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법도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대체적 책임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을 보시면 되느냐면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우리 756조 중에서 사망 조항이 이게 가장 이 대체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종국적 책임 주체는 누구다? 피용자라는 거예요. 피용자가 부담했어야 되는 책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책임이 바로 사용자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 책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사용자 책임하고 다른 책임의 관계 문제를 봅시다. 특히 이제 국가배상 책임과의 관계를 보세요. 양가로 기억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구조가 사용자 책임하고 매우 유사하죠. 자, 양가로 니은의 민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피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다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 규정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가로 디귿의 가해 공무원의 개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되는 경우 이때 가해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자, 공무원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빈 피해자는 그 가해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배상법의 규정이죠. 결국 공무원,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 공무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리을에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공권력 행사 이외의 비권력적 공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경제 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때 이럴 때에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사경제 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했느냐. 이 사경제 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인과 마찬가지 활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하고 마찬가지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운행자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운행자 책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을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행자 책임이란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운행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행자 책임은 항상 인적 손해에 국한되는 책임이다. 요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말은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여러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를 운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얘기를 해요. 운전자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문제는 운행자가 구체적인 사고 차량의 운전 행위를 하지 않고 운전 행위를 하는 자하고 사이에서 사용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경합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과의 이제 관계 문제를 보세요. 운행자가 피용자를 통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사용자 책임과의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사용자 책임의 이제 특별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사용자 책임이 이제 특별 규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반면에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법인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인데 이는 이제 가해 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하고 사용자 책임은 경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사용자 책임하고 책임과 경합되지 않는다. 경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일반적인 요건을 보시면은 사용자하고 피용자 사이에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피용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 때에만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일반적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가해 행위는 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면책 사유가 없어야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자 책임 인정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사용관계의 의미 및 판단을 봅시다. 양가로 기억에 이제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 사용관계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핵심은 지휘 감독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 지휘 감독 관계를 의미한다.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이제 판단입니다. 사용 관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 동그라미 기억에 사무 종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유효한 고용 등의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사용자가 실제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서 사용자가 그 가해 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용관계 인정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휘 감독 행위를 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용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임하지 아니한 자의 가해 행위에 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사용관계의 구체적인 예를 보죠. 자, 양가로 기억에 동업관계이거나 위임관계일 때 이럴 때도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동업관계나 위임관계에서도 지휘감독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 바래요. 지휘감독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무를 처리하는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사용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도급관계.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수급인의 가해 행위에 따라서 도급인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부담할 거냐라는 건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이게 원칙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특정의 사업을 도급시켜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시 감독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 아래 수급인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
노무도급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보시면은 도급인이 공사의 운영과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감독을 하는 것, 이거를 감리적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리적 감독은 구체적인 일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관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적 감독을 하는 것은 사용관계로 볼 수가 없다. 이 점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리적 감독.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에 사용관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피용자에게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이제 사용관계가 중첩되는 경우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견 근로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자,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파견 사업주가 있습니다. 파견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하고 사이에서 일정한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주하고 사이에서 일정한 계약 관계를 맺고요. 근로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일의 지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요게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파견 근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 파견 근로자가 가해 행위를 해서 가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파견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있죠.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작업장에 나가서 사용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 사용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도 이것 또한 역시 사용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피해자는 파견 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사용 관계가 중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 판례를 보세요.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도 사용 관계가 인정이 되고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도 사용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은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보시면은 당해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 중첩되는 사용 관계 중 어느 하나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 코치. 그럼 이제 이 국립대학교하고 체조 코치 사이에 사용 관계가 인정이 되죠.
이제 국립대학교가 독자적인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국립대학교하고 체조코치 사이의 사용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국립대학교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하고 체조코치 사이의 사용관계가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 대표 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이 되어서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 강화 훈련을 지도하다가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시체육회의 코치로서 가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체조 코치의 사용자는 국가가 아니라 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체조 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체조 코치의 사용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양가로 리을의 명의-대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격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허락을 하는 경우가 명의-대여 관계가 되는데, 명의-대여 관계도 사용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타인을 명의자의 고용인으로 표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명의자는 객관적 규범적으로 그 타인을 지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 관계도 사용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만 숙박업 허가 명의-대여자에게는 이 지위 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숙박업 허가 명의라는 것은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 허가 명의-대여의 경우라면 지위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타 사용 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퇴직한 근로자와 종전 사용자 사이, 이때는 사용 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다단계 판매원과 다단계 판매 사업자, 판매업자 사이에서는 이때는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다단계 판매원들도 다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판매 활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피용자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을 때 사용자 책임 인정이 됩니다. 자, 양가로 기억의 대위 책임설인데요. 사용자 책임을 대위 책임으로 파악하는 한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지, 그래야 그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손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 책임도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이죠. 피용자의 그 가해 행위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 가해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하고 사용자 사이에서는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는 피용자의 가해 행위에 관해서는 사용자하고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그 부담을, 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집행 관련성입니다. 결국 의의에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해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외형 이론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756조 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지만 피용자의 직무 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을 관찰해서 마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용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의 외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 행위자인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고의적인 가해 행위라고 해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 개별적인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 그 다음에 이 직무가 불법행위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 및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까닭은 피해자가 피용자에게 맡겨진 직무 권한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 이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해 보세요. 외형 이론에 의한 사무집행 관련성의 확장은 피해자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 면책 사유 부분은 당연히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선임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 혹은 상당한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경우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사용자는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에 효과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용자 책임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양가로 기억에 사용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인데, 자, 동그라미 기억.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 불법행위로서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용자, 그 다음에 피용자, 그 다음에 제3자가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한 거의 유일한 예외가 리얼 판례예요. 리얼 판례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가 민간인과 공무원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민간인인 공동 불법행위자는 그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인 군인 등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전액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민간인은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럼 피해자인 군인 등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도 지급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군인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가해자인 공무원이 있어요. 가해자 군인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운전병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운전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군인이 있어요. 피해자 군인이 있는데 얘가 동승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공동 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있어요. 사고 차량 운전자입니다. 자, 가해자인 군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민간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군인이 크게 다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해자 군인하고 민간인 사이에서는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될 것이고, 자, 공동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마침 군인이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인 군인은 민간인에 대해서도 760조에 따라서 손배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760조에 근거한 손배 청구권, 이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국가 배상 청구. 반면에 가해자인 군인, 개인에 대해서 손배 청구하는 거. 요 손배 청구는 가해자인 군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얘가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아예 손배 청구를 못 하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국가가 피해자 군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와 민간인이 피해자 군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국가의 피해자 군인에 대한 손배. 요거는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배 채무가 될 거예요. 반면에 민간인의 피해자 군인에 대한 손배는 이거는 우리 민법 760조에 따른 손배가 될 거예요. 따른 손배 채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채무 상호 간의 관계를 이걸 부진정 연대 채무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할 채무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채무 관계를 이거를 부진정 연대로 볼 거냐, 부진정 연대, 혹은 분할 채무로 볼 거냐. 자, 우리 판례는 분할 채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할 채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분할 채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만약에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한다면 민간인이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하겠죠.
배상했을 때 이럴 때 당연히 국가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고요. 발생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구상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하는 경우, 그러면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배상의 결과가 이게 초래가 됩니다. 여러분 국가배상법에서는요, 이중 배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배법에서는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배법의 금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배법의 금지 규정이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게 되면은 우회해서 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할채무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니은의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사무감독자란 중간 관리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간 관리자, 이거는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가름에서 현실적으로 구제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보세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명의로 고철 관련 사업을 전담하되 사업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고 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는 회사에 가름해서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무감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름해서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사무감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있습니다. 타인. 근데 요 타인은 회사하고 사이에서 사용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 관계가 있습니다. 타인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죠? 그리고 이 타인이 여러 가지 일 처리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고철 관련 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근데 이 전담하면서 이런 보고를 누구에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자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대표자가 이 타인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어요.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자, 이럴 때 피해자가 누구에게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느냐. 자, 아까 회사가 사용자가 되겠죠. 회사는 사용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뭐가 되느냐면은 대리감독자가 되는 겁니다. 대리감독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리감독자인 가름해가지고 사용자의 가름해가지고 감독하는 자, 그래서 대리감독자가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무감독자, 대리감독자가 아니라 사무감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얘가 사무감독자다. 그래서 사용자도 사용자인 회사도
756조 1항에 따라서 손배 책임을 지지만 대표자 개인도 사무감독자로서 756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의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자, 이게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죠.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특별 손해 예견 가능성은 책임 주체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즉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 판례,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가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 피용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상계 주장까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이제 구상관계를 봅시다. 자, 양가로 기억의 이제 법적 근거인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그 손해는 종국적으로 피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 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상 관계에 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구상권의 이제 제한 배제인데 사용자의 구상권은 신의 측에 의해서 그 행사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꼭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자, 이거는 우리 좀 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사용자의 보험자의 구상권, 이게 이제 제한이 될 것이냐, 제한 여부. 자, 가령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행위를 한 피용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해 행위를 한 피용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용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손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는 사용자도 손배 책임을 져야 되고 피용자도 손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고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피보험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피보험자의 손배금 지급하고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급에 의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무엇을 취득하게 되느냐 하면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상권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오는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보험자 대위라는 제도 때문에 이 구상권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대한 구상권의 행사. 이 구상권의 행사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다.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동일한 성질을 가지니까 여기에는 신의 측에 의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의 법리, 이게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용자가 있습니다. 피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에게도 보험회사가 있어요. 사용자의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용자에게도 보험회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도 보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용자가 운전자이고요. 사용자가 그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사용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손배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손배채권을 가지고요. 그죠? 각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보험자에 대해서도 이 직접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직접 청구권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권을 가지게 돼요. 직접 청구권 이걸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배상금 이거를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자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다가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은 이 구상권의 실질이라는 것은 자, 보험회사가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요렇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 권리도 없어지지만 이 권리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없어져야 될 피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이 권리가 요렇게 이전되는 실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전되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보험자가 이 피용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대한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는 실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는 않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 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때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보험자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공동적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 사이의 구상관계입니다. 양가로 기억에 공동 불법행위자가 모두 피용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각기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부담 부분은 가해 행위자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부담 부분을 결정하고 그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출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가해 행위를 한 피용자에게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어느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담 부분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태양, 그 다음에 각 사용자의 사업 집행과의 관계 정도, 그 다음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서로 간에 이제 구상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입니다. 자,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 불법행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의 피용자가 아닌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어떻게 구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기억에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해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담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책임 부분을 쭉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사용자 책임은 우리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